책을 보신 분은 제 소개를 보신 적이 있겠지만 저는 삼성전자에서 7년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계속 일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는 소프트웨어 기획, 전략, 중장기 전략 이런 쪽 일들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드릴 이야기들인데 이제 삼성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저희 내부적으로는 초인류라는 그런 어떤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위기고 항상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결국은 지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그런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오히려 큰 사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기업을 다니면서 좀 항상 이렇게 개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발자인데 항상 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항상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상태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그리고 주말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다니지만 항상 죄인의 심리로 살게 되고,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좀 사실은 어떤 기업의 혁신이라는 거라는 게 아무리 혁신도 좋지만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임직원들이 열정을 느껴야 되고 뭔가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신나는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09년에 트위터가 국내에 들어오고 그리고 테드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여정들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정보나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실은 내 안에 어찌 보면 숨겨져 있던 그 열정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는,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해서 제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회사를 나와서 퓨처 디자이너스라는 그 미래를 디자인하는 쪽에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랑 같이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이런 내적인 동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멍석들, 그런 행사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화나는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 책을 내서 많이 이제 다니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생각을 좀 리프레시하는 관점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가 먼저 나왔지라는 걸 모두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라디오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아마 자동적으로 생각하셨을 거야. 그렇죠. 근데 기술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갔죠. 사실 팩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미지를 제가 이걸 되게 옛날식으로 보여드리고 뭔가 첨단인 것처럼 보여드려서 헷갈리게 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앞에는 분명히 아는데 뒤에는 헷갈릴까? 사실 우리는 이것들이 일반화된 세상 이후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전후 관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세상에 살아왔던 거야. 근데 앞에서 보셨던 인터넷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막 나오는 시점이 대부분, 그리고 인터넷이 무르익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 경험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과 후가 분명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맡고 있는 세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큰애 1살 때 사진이고요. 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 쓰는 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했고, 이제 3살, 4살이 돼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노트북 같은 걸 보면서 왜 터치가 안 될까, 스크린이. 그런 것들이 이상해 할 만큼 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4살 때 초등학교래. 유치원 입학할 때인데, 이제는 아빠 휴대폰을 올리면 자기 주머니에도 블루투스 이어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딱 눌러서 여보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프라가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죠. 우리한테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런 애들이 일반적인 상황이야?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생활 일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적인 열정, 동기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시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낙곰수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안 들으신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화두가 됐을까? 김호준 씨가 몇 년 전에도 이 활동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것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까? 낙곰수 다운로드 횟수가 500만이 넘죠. 근데
그 YTN 평균 시청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평균 시청자 수가 한 400만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뉴스 미디어 채널보다도 트래픽이 더 많은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뭔가 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짚고 갔으면 좋겠는 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정신없게 흘러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만, 근데 이 변화를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기술자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다 보니까 이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의 어떤 마치 공식처럼 기술의 패턴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술의 패턴은 이런 거예요. 변화의 거리가 짧아지는 관점에서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앞에서 잠깐 소개 드렸었지만, 어떤 하나의 서비스나 제품, 어떤 플랫폼들이 기존의 시대적인 상황, 사회를 압도하는 기준으로 보통 이용자 5천만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라디오가 나왔을 때 38년, 그리고 TV가 나온 것은 그 다음에 TV가 나왔죠. 13년이 걸렸고. 근데 이 변화의 와중에 보시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발견하고 그 정보를 습득하기가 좋은 환경으로 갔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TV가 13년에 나왔고 이쯤 되니까 소위 말하는 대중이라는 게 생겼어요. 광고라는 게 생겼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소통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퍼뜨리려면 몇 명만 가게 되면 그 초기에 전달하려고 했던 컨텍스트는 사실 왜곡이 되고 사라지게 되면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피어투피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통의 비용이 많이 드는 어떤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라디오나 TV가 나오면서 브로드캐스트라는 방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그래서 마치 샤워를 하듯이 물을 착 뿌리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정보들을 확 전달하는 구조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정보에 노출이 되게 되고,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택하는 비율,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많아진다는 건 변화를 의미하죠.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의 한쪽이 있었고, 그리고 TV 이후에 이제 이런 TV나 라디오들이 하나의 인프라가 되면서 그 뒤에 나왔던 것이 하나의 또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마치 우리가 전기를 꽂아서 뭐든지 할 수 있듯이 인터넷도 하나의 인프라 단계가 왔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유선 인터넷 깐다 그러면 이거 왜 까는데 그러면 갑자기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야 되는 듯한 상황이었죠. 뭐 메일도 보내고 뭐 브라우징도 하고 이러면 그건 너무 안 쓰잖아 이러면 갑자기 할 말이 없었던 게 10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 안 되는 디바이스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로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되면서 그 위에 다시 또 새로운 산업이 올라오는 거죠. 바로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이걸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새롭게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SNS 같은 것들도 이것을 인프라로 하는 서비스들이 떠오르는 거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2년 걸렸죠.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페이스북 같은 것들 나오면서는 이제 또 반으로 주는 거예요. 9개월. 근데 이때부터는 5천만이 아니라 1억을 기준으로 하는 그 단위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사실만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은 중요한 건 왜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왜 그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다시 말하면 변화의 거리가 왜 자꾸 짧아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반으로, 지수배로 자꾸 빨라지고, 또 그만큼 거리는 짧아진다 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하나의 큰 맥은 뭐냐면 발견 비용의 감소라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그 클레이 저키 교수의 많아지면 달라진다 라는 책으로 나왔었는데, 그분도 사실 이전에는 발견 비용이란 말이 아니라 소통 비용이란 말로 썼다가 이번에는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발견 비용이란 말로 바꿨거든요. 결국은 남이 뭐 하는지 이전보다 더 쉽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트위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한 사람이 밑에 있는 8사람한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다 받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답장을 하면 나머지 사람 모르는 거였죠. 지금까지는 피어투피어 방식이었어요. 답장을 하면 이 사람한테밖에 안 가는 게 기존의 소통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위터 같은 서비스들, 소위 말하는 소셜이라는 이름이 붙여놓은 것들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팔로잉 구조가 도입되게 되고, 그러면서 점대면의 소통이 시작되게 됐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방송을 제외하고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점대점 소통밖에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SNS들이 나오면서 점대 면의 소통이 가능해졌거든요. 한 사람이 떠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역시 이 사람을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바뀐 거야. 몰랐으면 차라리 모르는데 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 애인의 과거를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알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게 되면 될수록 남이 뭐 하는지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의식한다는 거야. 우리 보통 쿨해지고 싶다는 말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쿨해진다는 게 절대적으로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쿨해 보이는 거를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처럼 남이 뭐 하는지 자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그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아까 트위터 구조에서 보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 아는데라고 이야기를 딱 했잖아요. 정보를 이 사람한테 가르쳐 줬어요. 나머지는 몰랐으니까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갔을 텐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나머지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는 충분하지 않은데 이거 잘못된 정보야 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자기가 아는 거에 비해서 좀 다르거나 부족하거나 아니 뭔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되면 남들도 떠들게 돼 있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발견 비용의 감소라는 게 남들과 자신을 구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은데 남들은 뛰어난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의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결국은 SNS 자체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개인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남들과 다른 자기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점점 개인화를 불러일으킨 하나의 사회적인 촉매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개인화의 세상의 끝은 외로움이 점점 심화된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고독해진다. 기술의 발전, 항상 미래를 그리는 그림은 항상 고독을 그리죠.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예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기계들의 연결로 우리가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그렇고 가까운 거리를 봤을 때 블로그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옛날에 메일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기계들한테 보내는 기분이었죠. 블로그에 가서 보는 거고 사이트에 가서 보는 거고 그래서 네트워크는 하나의 어떤 서버라든지 그런 서비스나 시스템의 연결체로 느껴졌죠. 근데 발견 비용의 감소라는 게 결국 남이 뭐라고 떠드는 형태를 자꾸 보게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점점 이제는 사람이 연결된 것처럼 이런 느껴지는 거야. 사람이 연결된 것처럼. 이 형태로 갑자기 홈페이지에 정보가 넘쳐나는 것은 사실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가서 필요할 때 보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연결되는 형태로 느끼게 되면 이제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남들이 떠드는 이야기 계속 보게 되고 남들이 그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야기 자꾸 보이니까 최근 같으면 FTA 발효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트위터 타임라인을 도배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저마다의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뭐 블로그는 일종의 FTA 반대 얘기 막 나오는 것보다 트위터 타임라인 상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가 더 스트레스를 느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팔로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들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발견 비용의 감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전의 방식은 모르면 존재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없으면 그곳에 내가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방식이었죠. 그러다가 트위터나 페이스북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프렌즈 오브 프렌즈, 친구와의 관계 네트워크로 바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릴레이션십이라는 것 자체에 더 중심적인 가치를 두게 됐죠.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작은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게 기술의 발전을 일단 먼저 이렇게 짚어드리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사람들의 연결 네트워크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면 이 네트워크상에 사람들이 서로 떠드는 이야기를 퍼져나가는데 그럼 그 안에 퍼져나간 이야기들이 뭐겠냐는 거죠. 예전에는 정보라는 게 정보가 막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보의 홍수라는 관점을 생각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들,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떠다니는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시면 그렇잖아요. 어떤 링크를 두고 그 앞에 앞이나 뒤에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 어떻고 저것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형태가 아니었죠. 그냥 기껏해 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거 봤어 하고 메일을 보내주는 링크를 보내주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상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들이 떠다니는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변화의
속도, 그리고 변화의 거리, 그 다음 어떤 도미넌트 하는 서비스나 제품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건데, 중요한 점 뭐냐면,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단위가 회사라든지, 집이라든지, 자기 친구라든지, 소위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나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라고 누군가 얘기 떠들면, 예전에 회사에서 내가 이런 얘기 떠들면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 어때로 던지면 오 좋은데? 재밌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네트워크성에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거기에 아무 말 안 하면 되죠.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생각에 자극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 입을 달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발견의 비용이 자꾸 감소를 일어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 네트워크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네트워크에는 수많은 링크들이 떠다니는 형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메일을 하나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당연히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공유하는 정보의 양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링크의 형태로 하루에 1억 5천만 개 링크들이 감정과 이야기들을 같이 막 갑자기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하는 이야기대로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식의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주로 퍼져나갔었는데, 이제는 이거 봤어? 이런 거 어때? 하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 이 사람들이 미디어만큼의 깔때기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존의 미디어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지금의 방식과 한번 비교를 보여드리면, 지금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광고를 보시잖아요. 보면 막 뭐 갤럭시 S 광고 나오고, 뭐 HTC 광고, 뭐 휴대폰 광고 막 나와요. 그리고 애플 광고도 나오죠. 애플 광고 되게 멋있잖아요. 기술이 한번 물러설 때 하고 막 멋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점 뭐냐면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애플 광고 멋지잖아요. 근데 애플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산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갤럭시 S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왜 애플을 쓰면 저 맥을 쓰고 애플을 쓰고 막 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거 멋있는데? 되게 팬시한데? 도시적인 감각이고 되게 좋은 이미지들이 애플에 많이 붙어있죠. 갤럭시 S는 사실 지금 갤럭시 S2랑 비교해보면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4보다 갤럭시 S2가 더 낫다고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보면, 광고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갤럭시 S 광고를 본 사람들은 막 뭐 TV도 그렇죠. 원빈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그래 뭐 넘어가시죠. 근데 애플 광고를 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주변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봤어? 기술이 한 발 물렸을 때 멋있지 않아? 쿨하잖아. 보는데 돋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지금까지의 광고 방식, 기존의 방식은 일방적으로 노출하는 방식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미디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쪽에서 자기를 막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가, 임프레션이라는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이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최초의 발신자는 미디어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그게 매체가 광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확산시키는 구조. 과거에는 매스미디어에서 확산이 되는데,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 이야기를 본 다수의 우리 같은 개인들에 의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야. 요게 소위 말하는, 구분을 하자면 인풋이 있고, 그래서 노출된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인풋과 아웃풋밖에 없었어요. 근데 소셜미디어 같은 이런 방식들이 나오면서 인풋에서 아웃풋이 노출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깔때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증폭이 일어나는 거죠. 요 구조가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노출 전략, 브랜드 전략이 중요하다가 요즘에서 왜 갑자기 레퓨테이션, 평판이라는 게 왜 중요해지게 됐느냐, 이런 구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깔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대중들한테 메시지를 퍼뜨리는 구조에서 그게 인터넷이 나오면서 양방향 구조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매스미디어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는 중앙을 통한 일방적으로 한쪽에 의해서 다수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들의 연결, 개별들의 연결이 매스화되는 형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꼼수다 같은 것들이 이 사람들의 중앙의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도 이야기를 막 나누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대중이 꼭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중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나 이거 좋아해라고 선뜻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남들 눈치를 항상 보는 거예요.
내 조직 안에, 예를 들어 제가 삼성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막 난 좀 놀고 싶은데 다른 사람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좀 어깨 힘 좀 빼고 좀 놀자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소위 자기와 물리적으로 결합된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그냥 관심 네트워크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남이 가공한 정보에 대해서 이거 좋던데로 링크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 의견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좋은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물리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관심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 기호들이 이제 창발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데 말 정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기호를 막 구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광고업계에서 특히 많이 그런 얘기 하시고 회사도 그렇고 이제 대중 전략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걸 해도 만족 못한 사람이 있고 저걸 해도 충분하지 않고 책도 마찬가지죠. 출판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즘 하는 얘기가 뭘 맞춰도 안 된다고 책이 안 팔리는데 뭐 이러거든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이게 세스 고딘이 이야기하는 부족의 사회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대중이 아니라 어떤 취미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수의 부족들의 집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느냐. 이제 뒤에 어찌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왜 지금 와서 내적인 동기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우리 사회적인 이런 기술들이 바뀌면서 우리의 가치 역시 모르는 사이에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거든요. 왜 지금 와서 사람들이 무기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지, 왜 나는 열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더 하는지, 회사는 혁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안에 임직원들은 왜 오히려 지금 와서 달리자 해도 옛날에는 제가 삼성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로열티가 생겼어요. 나는 삼성을 위해서. 요즘에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이건희 회장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로열티가 없어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위의 세상이었어요. 월드의 세상이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동시에 내가 다른 어떤 부업이나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였죠. 나는 이 관계로서만 존재하는 거야. 나는 회사의 임직원이고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애인이고 이런 식의 관계로만 존재를 해왔던 게 우리의 세상이었어요. 나보다는 그래서 관계 어떤 집단의 이익이 더 중요했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적어되는 거죠. 그 뭐야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익명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꾸 나보다는 관계로서 존재하게 되니까. 근데 그러던 세상이 이제 그러던 세상을 표현한 한 가지 말에 미앳 포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세상을 사실은 월드의 세상이라고 하고 위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포탈의 세상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많이 알고 있는 포탈, 네이버나 이런 포탈처럼 누가 들어와도 똑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도 그 기준에 우리는 그 프레임에 갇히게 돼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런 것들이 관계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남이 뭘 하는지 의식하게 되고 남이 뭘 하는지 의식하게 된다는 곧 나를 의식한다고 똑같거든요. 점점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냐.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거야. 이 앳미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세상이 이제는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야. 엄청난 변화죠, 이것은.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이제는 이 소위 말하는 대중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되는 표준전개 분포. 이 안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는데 이제는 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외고 쓰거나 뭔가 괴짜들이거나 이런 쪽으로만 알려져 있었던 얼리 어댑터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대중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다양성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잘 만드는 거 더 잘 만들고 또 원가 싸게 하고 표준화하고 이런 것들로 안 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기호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니까 점점 그런 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을 그들은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정말 위기다라고 할 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외국은 당연히 먼저 트위터나 페이스북 먼저 나왔던 이유 사실 그런 이유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런 가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완소? 신사동에 있는 거. 못 봤어요. 가보신 적 없으시? 이용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신사동에 완소 가면 꼭 가보세요. 이 가게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 위에 보이신 것처럼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가게예요. 1년 44철 클로스예요. 근데 진짜 장사 안 하면 소개해 드릴 이유도 없겠지만 이 가게는 전화 예약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주인이
딱 들어가 메뉴판 이거 중에 하나 고르세요가 아니라 메뉴판이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손님의 분위기 봐가면서 메뉴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종류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맛있고 주변에 추천할 만큼 맛이 좋고 분위기도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막 자기가 자기 가게 막 홍보하려고 막 TV에 돈 줘가지고 막 무슨 맛집 멋집 막 소개해서 나와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게는 만약에 당일 저녁에 가려고 하면 항상 자리가 없어서 못 가요. 발견의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는 어떤 비즈니스가 될 만큼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건데 프라이트액 제품 여성들은 많이 아시던데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네. 이 프라이트액 이 브랜드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시면 뭔가 웃기죠. 공이 무슨 전화번호 있는 것 같고 이게 실제 재활용 소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가격 얼마일까요? 고가. 네, 고가겠죠.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게 30만 원이 넘는데요. 이게 뭐죠? 프라이트 가방이에요, 가방. 가방인데 요게 저기 어디야? 저기 이태원에 가시면 있어요. 근데 요 가게에 제가 사진 일부러 더 찍었는데 뭔가 특징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음 거 보면 확실히 특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시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가게의 특징은 똑같은 거 절대 두 개 안 만들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만들면 망하려고 작정한 거였죠. 또 잘 팔리는 건 막 찍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되는 거예요. 가보시면 되게 흥미롭고요. 한번 이태원에 어디지? 제일기획 있는 쪽에서 한 200m 정도 저기 수방수 쪽인가요? 그 녹사평역 쪽 말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쭉 가시면 있거든요. 가보시면 굉장히 특이해요. 지하 1층에 연구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그냥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대로 해서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장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결국은 옛날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지 내가 있었어요. 내 회사가 망하는데 내가 아무리 뭐 놀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망하는데 그게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내가 기분 좋아야지, 내가 만족해야지 우리가 있지로 바뀌는 거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서 그거는 이런 변화는 좋지만 내 현실과는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변화들이 결국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냐면 이제 관계 네트워크로 왔잖아요. 내가 중요한 세상으로 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극단화되고 가속화되니까 제가 주목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개인이 이제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나 혼자 상대방이 의식하던 것에서 이제 이런 거 같이 해볼 사람 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야. 이 개별화된 나들, 개별화된 나와 같은 사람들, 이게 부족으로 보는 거고요. 이런 부족들이 발견의 비용이 감소되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게 하나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큰 변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옛날의 전략들이 안 통하는 이유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미가 이제는 위를 끌어내는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이제는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레드 레이디 같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빨간 문자 쓰고 이런 보라색 옷을 입는 취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창의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의성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건 창의성이 아니죠.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게 창의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위에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우리도 이걸 연결시켜 봐야 되겠는데, 우리도 이거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다른 쪽에서도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창의성은 다른 걸로 생각했지만 지금의 창의성은 괜찮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좋은데? 라는 그 아이디어나 그런 행동들을 내 쪽으로 끌어와 주는 거죠. 그걸 연결하는 거. 그게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장난치고 놀면 이거는 그냥 진짜 얼리어드 때 일부의 장난으로 그냥 치부됐던 것들이 이제 이런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삼성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했는 것들 보면 참 별짓 다 한다는 생각이 드실 건데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애들 보고 막 놀 때 놀 때지 시커 놀아라 이러잖아요. 근데 크면 갑자기 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품들이 그렇잖아요. 제품만 삼성도 그렇고 여러분들 회사도 그렇고 어떤 회사의 비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행복과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업계 선두를 차지해서 뭐 최대 이윤을 추구한다 이런 식의 비전을 만들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즐기라고 그러고 고객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왜 우리는 불행하게 열심히 달려야 되고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뭔가 우리가 창의성이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화를 맞으면서 정작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들이 회사에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환경에 살았다. 아까 제 애기 같은 아이들이, 이건 좀 빠른 경우지만 그런 젊은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이전에 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로열티를 가져. 이건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지금 화면이 뭔가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인가요? 예, 다스베이더나 군사들이나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탈을 덮어 쓰고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광선검. 저거 정말 인기 좋거든요. 이게 진짜 멋있어요. 저게 가격이 10만 얼마든가 그랬거든요. 이게 짝퉁도 있긴 한데 진짜 같아요. 딱 누르면 슉 나오는데 정말 멋있거든요. 직접 해봤는데 진짜 멋있어요. 이제 이전과 다시 한번 구분을 하면,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서로 같은 공간에 있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비슷해져요. 예를 들면 이건 바디 사이즈인데, 자기가 만약에 앉아 계신 분이 만약에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부모나 가족들이 뚱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근데 신체 사이즈뿐만 아니라 감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정말 즐겁다, 또는 반대로 내가 회사 생활이 즐거워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거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감정이나 어떤 나의 신체 사이즈 같은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공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지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모습이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즈에서 당신의 살이 붓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친구를 탓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유럽 기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죠. 친구들의 몸무게가 붓고 있습니까? 그럼 너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엠미의 세상, 미가 위를 만드는 세상에서 이제 중요한 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인게이지가 제일 중요해진 거야. 정보, 뭐 가치 있는 정보? 이거는 사실은 정보라는 것 자체는 가치가 없죠. 이거를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연결되느냐가 가치잖아요. 그 가치랑 결국 사람이든 어떤 정보든 인게이지가 돼야 되는 거고, 인게이지가 된다는 건 이런 관계 네트워크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 트위터가 왜 팔로잉 구조를 만들었겠어요? 팔로잉 하지 않으면 아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 리스닝인 거죠.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만드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야. 마인드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과 뭔가 그냥 이거 해가 아니라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정말 엄청난 가치라고 보는데, 이제는 C로 대변되는 키워드들의 C로 시작되는 키워드들, C로 대변되는 키워드들의 가치가 굉장히 커진 거야. 커넥티드, 컬래버레이션, 컨버제이션, 채널, 커뮤니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컨트롤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은 이제 셀프죠. 셀프 드리븐 컨트롤 형태로 갑자기 C의 가치들이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요즘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됐지라고 느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는 마인드다, 이런 것들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내년 초에 나오는 책의 제목을 그래서 뭘로 잡았냐면요, 이는 MC 스퀘어다. 이제는 조직이나 사회의 어떤 상태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에너지로 봐야 된다. 기업의 혁신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기업 내부의 에너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전에는 이 C가 빛의 속도를 상수했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제는 M은 마인드다. 그리고 C는 앞에서 보셨던 그런 C로 대변되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의 가치는 이 전체 에너지의 스퀘어만큼의 힘을 가진다. 마인드는 더 들어가 보면 그런 거죠. 그 다니엘 핑크가 이야기했던 내적 동기 3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할 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내적 동기를 가지거든요. 반면에 회사에서 일이 안 되는 이유 2가지 해서 스티브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팅과 매니지인 것처럼 그런 마인드를 결정한 요소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에너지란 건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요,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만약에 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들, 또는 네거티브 하면서 이 커뮤니티를 잘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내년에 그 클레이 셔키 교수가 내년에 그 화두를, 이 사람은 정치를 보고 있거든요. 소셜 테크놀로지, 누가? 클레이 셔키 교수라고, 아까 많아지면 달라진다 책을 쓰신 분이고, Here Comes Everybody를 쓰셨던 매스 커뮤니케이션계의 거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예 한국에, 여름에 휴가를 한국에 와요. 그리고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아요. 한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 세상의 변화들이 다 한국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휴가를 아예 한국에서 보내는 거야.
아시아를 멀게 느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원래 여름에도 만나는데 이분이 그래서 하신 이야기가, 이건 부정적인 에너지와 상관없이 한 이야기가, 내년 대선은 정말 흥미진진하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를 구분했을 때 보수는 기술에는 좀 뒤쳐져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자본력은 많이 있는 기득권 측이라고 생각했고, 진보는 반대잖아요. 상대적으로 젊고 뭐 공격적이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굉장히 얼리 어댑터들이 많고 이렇게만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었다는 거야. 지금 최근에 그 티파티 같은 미국의 극우 보수 쪽들 보면 이 사람들이요, 조직 체계부터 이런 그 SNS 기술을 쓰는 부분까지 기존의 진보를 압도를 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밀었던 후보 중에 7개 주에서 6개 후보들을 다 올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양쪽이 둘 다 결국은 이 마인드셋과 이 씨들, 커뮤니티, 채널 이런 것들의 힘이 격돌하는 역사상 최초로 있는 대선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관점에서 굉장히 그게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관점에서 어떤 기업의 경쟁력, 나의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도 이런 것도 이해하는데 큰 축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인 것 중 하나 네이버죠. 네이버 포탈이잖아요. 근데 왜 파워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 트래픽 에너지거든요. 수많은 씨들이죠. 왜냐하면 네이버 안에 가보면 수많은 채널들이 다 있죠.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카페,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멍석에 이 안에 다 있죠. 이런 트래픽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기 시작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는 예전에 제품을 잘 만드는 거, 그런 거보다는 서비스를 잘 만드는 거,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받았었고, 근데 이제는 관계 네트워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만드는, 고객의 경험을 같이 창출하거나 고객이 함께 제품을 만드는 데 바인딩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그냥 코크리에이션의 시대로 왔다. 이런 형태가 비즈니스 모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커넥티드 방식에서 중요한 거는 상명하달 방식이 아니라 파티스페이션이죠. 아까 미 구조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거 할 사람이라고 하면 참여의 방식이라는 거죠. 시키고 어떤 내 관계나 역할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냐 말 거냐, 그리고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과 인게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그러면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뭔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뭐가 중요한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멍석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치는 이제 개성들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만족시키는 건 이제 힘든 거야. 차라리 하나를 정말 파거나, 하나만 진짜 정말 어찌 보면 별종의 세스 고대의 신간처럼 별종이 왔다는 책처럼 진짜 별종 하나만 잡거나 한 놈만 때리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멍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앱스토어 같은 구조들은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무슨 앱을 깔든지 간에, 무슨 앱을 개발하든지 간에 이 생태계 안에서 놀도록 만들겠다 가 결국은 이 앱스토어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실제로 이런 기술적인 멍석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멍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인데요.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리는 아니거든, 나는 아니거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결국 회사에 가면 이 기술의 변화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삼성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7년 정도 개발자로서 그리고 기획자로서 일을 해왔었는데, 그냥 이게 제일 고통이었어요. 바깥에서 보시는 삼성의 이미지는 되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재벌의 이미지도 있고, 사실 재벌은 사실 저 임직원으로서 살아가면 안에 이건희 회장이 뭐 하시는지 뭐 하지 우리는 안 보여요. 바깥에서 막 떠드는데 안에서는 치열한 생존이 벌어지고 현장일 뿐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거, 여러분들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TV 사업을 했었거든요. 요즘 말하는 스마트 TV들, 그런 쪽에 미드웨어를 개발했고, 그리고 그 스마트 TV의 미래 전략을 만드는 쪽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고민이 이거였어요. 왜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파괴적 혁신을 하는 기업처럼 뭔가 물건을 못 만들어내는 걸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트위터, 페이스북 나온 얘기도 보고 우리도 이거 좀 투자를 하거나 가져오거나 우리도 개발해서 할 때도 항상 너무 늦어요. 항상 뭘 해도 늦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애플을 잘 따라가는 거 다행이지만, 많이 하신 얘기 그거잖아요. 패스트 세컨, 패스트 팔로우 맨날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기획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왜 우리는 남들이 정말 이거 정말 멋진데 할 만한 것들을 못 만들어내는 걸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저를 제일 괴롭히는 거 이거였어요.
왜 우리 열정은 회사 안에 없는 걸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를 트라우마로 자꾸 몰아넣는 게 뭐냐면 온 사회 이런 이야기 하죠. 열정을 가져라.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네가 행복해야지.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딱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 하다가도 회사에 가보면 김 과장 시킨 일 했어? 잘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꼼짝 못하는 거야. 구조적인 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정이라는 거 없는 거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모험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결국 제가 나중에 깨달은 이거는 구조적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근이다 막 했을 때 막 야근 왜 약속 있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주말에 나오던가 이러면 뭐 저녁 시킬까요? 뭐 이런 것처럼 구조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결국 상황에 공명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임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마음이 편하죠. 시키는 입장이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 상황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 바꿔야지, 교육 바꿔야지, 회사가 바뀌어야지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구조를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봤던 게 그래서 제 책 제목이 화나는 원숭이가 됐는데요. 우리 안에 원숭이를 가둬놓고 천장에 바나나를 달아놔요. 줄을 매달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원숭이들이 바나나 따먹으려고 줄 타고 올라가겠죠. 그럴 때마다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원숭이들이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또 따먹으러 올라가려고 올라갔는데 또 끼얹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건 따먹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원숭이들이 이제 포기하는 거야. 그 상태가 됐을 때 실험자는 이제는 신참 원숭이를 안에 넣어주고 고참을 한 마리 빼요. 그때부터는 실험자들이 찬물을 끼얹지 않아요. 근데 신참은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가능하다고 따먹으러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번에는 고참들이 걔를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죽는다 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올라가게 되면 고참들은 자기네들이 찬물을 밑에서 또 맞아야 되잖아요. 올라가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걔가 올라가는 자체. 걔가 뭔가 일을 만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참도 계속 야단 맞다가 우리 회사에서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너 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위에 부장한테 걸리면 너 죽어. 뭐 이런 얘기를 얘한테 계속 무기력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초반에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신참으로 또 한 마리 넣고 고참을 빼고 신참을 넣고 고참 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안에는 신참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찬물을 맞은 경험을 하는 원숭이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바나나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조직의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한 대표적인 현상이죠. 화나는 원숭이 실험이라고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처음에 고참들은 찬물을 맞은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저건 따먹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말로 할 때는 그거보다 왜곡된 형태로 말을 해주는 거야. 너 저거 하면 죽어. 큰일 나. 뭐 예전에 했는데 이래서 난리 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들이 사실보다 더 크게 확대 왜곡돼서 가는 거야.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럼 조직 안에 더 이상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새로운 도전하지 않는 거고. 예전에 실패했지만 지금은 다시 하면 될 수 있는 건데 상황이 바뀐 거고, 지금은 새로운 도구를 하는 거지. 똑같은 걸 하더라도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소위 말해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New Ways of Innovation이라는 게 New Ways of Doing, New Age of Thinking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을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신참들은 결국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이라는 게 왜 무섭냐. 그러면 우리 이러잖아요. 월요일에 출근하면 금요일 빨리 왔으면 좋겠고, 주말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아침에 출근하면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고 하는 말이, 그러면 끝나고 난데 자기 열정이 다시 이제 불사로 오를 수 있는 그 회사 바깥의 생활을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퇴근하실 때 어떠냐 하는 거죠. 퇴근할 때 되면 몸이 아프실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면 몸이 뻐근해도 사실은 그냥 좀 막 풀면서 뭐 이렇게 되는데요. 무기력하잖아요. 그러면 막 몸을 풀 생각도 안 하게 돼요. 피곤하거든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왜 집에 가고 주말 되면 자꾸 들어 누워 있느냐, 막 와이프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상대적 무기력 때문이라는 거죠. 힘들거든요. 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상태인 사람이 마치 어떡하지? 일어서 있으면 제가 막 움직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팔짱 계시잖아요. 팔짱 끼고 있죠? 그러면 일어나는 것보다 생각이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덜 적극적이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상태에서 누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직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적인 동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 그 구조를 키워가지고 기존의 구조를 오버라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실험이 요구했어요. 굳이 찾다 보니까 마침 이런 실험들이 있어서,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인간사든 동물세계는 다 똑같구나 느꼈었던 건데, 요거는 백마레째 원숭이 현상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온 건데, 이제 고지마 섬에
원숭이들이었어요. 영장력자들이 했던 실험인데 마카카라는 원숭이 종이거든요. 얘네들한테 이제 고구마랑 밀을 나눠준 거예요. 원숭이들이 고구마 받아가지고 땅바닥에 막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땅에 떨어져 있던 거, 모래 섞여 있던 것도 그냥 이렇게 대강 털어서 먹었죠. 먹다 보니까 모래가 섞여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걔네들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18개월 된 이모라는 원숭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시냇가에서 이 고구마를 씻어 먹는 현장이 목격됐어요. 근데 요 현장을 목격한 그 엄마와 친구들 2명이 그걸 받는 거예요. 보고 괜찮은데? 하고 걔네들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하니까 깨끗하게 먹기 좋잖아요. 근데 그들의 친구들 역시 또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하기 시작해서 결국 그 섬의 대부분의 원숭이들은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혁신의 재미를 본 이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실 이제 혁신했으니까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우연히 했는 건데, 걔가 또 시냇물에서 씻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또 바닷물에 씻어 먹어본 거야. 이번에는 짭짤한 게 맛있잖아요. 미간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섬에는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돼서 고구마 다 깎아서 주거든요. 저도 얘네를 받으면 바닷물에 가서 막 씻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결제가 떨어지거나 명령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했던 행동을 주변에 인접해 있는 이 사람들의 친구들이 보고 괜찮은데 하고 참여하면서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고. 근데 그 섬의 고참 원숭이들은 끝까지 씻어 먹기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고참이나 진짜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키워가고 그게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저걸 보면서 리더가 아니라 뭔가 동참을 할 수 있는, 지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세렌디피티가 딱 저한테 작용을 해서 그 CCK라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라고 열린 저작권 운동을 하시는 윤중수 판사가 어느 날 강연을 하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충격적이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서갖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되게 재밌는 패턴이요. 처음에 한 사람이 춤을 췄잖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동참했고 한 사람이 동참했어요. 그 뒤에 2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3사람이 오고 5사람이 와요. 늘어나는 패턴이 있어요. 피보나치 패턴은 늘어나거든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것도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죠. 보통, 그리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다, 무슨 리더십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미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이런 리더보다도 창의성 시대, 결국 우리 창의 경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같이 고민하자가 창의 경영이죠. 이 창의성 시대에 중요한 건 이제 리더가 아니라 리드라는 거예요. 리드가 뭐냐면 깃발을 들고 뛰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누가 이거 하자, 아까 앞에 보셨던 그 춤추는 사람은 사실 어쩌면 외로운 미치광이죠. 근데 그 외로운 미치광이를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켜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그거 당신 이야기 맞다, 내가 당신에게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팔로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팔로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3사람만 있으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리더십,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고 함께 만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길을 좀 찾았어요, 나름. 그래서 뭔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어떤 부서가 제일 많이 소통할까? 회사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기획부서가 제일 많이 소통하지 않을까요? 제일 대화를 많이 하실까요? 그 다음에 마케팅, 인사,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안 하는 부서가 기획부서고요. 제일 안 하는 부서가 기획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아침부터, 아마 여러분 특히 기획부서에 계신 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야.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컴퓨터만 보고 계실 거야, 대부분. 제일 많이 떠드는 부서들이요, 연구개발 쪽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소통을 해요.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엔지니어들 보면, 엔지니어들 말은 잘 못해도요, 그분들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새로운 얼리 어댑터들 중에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분들은 사실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다양한 채널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에요. 기술자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인사 이쪽들이요, 제일 따로 놀아요. 일에 치여서 살게 되고요. 정신없어요. 항상 데드라인이나, 왜냐면 좀 이번까지 뭔가 내놔야 되고, 뭔가 개발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일 많이 압박을 받는 쪽이 이 3사람들이요. 인사 같으면 제일 한량할 것 같죠. 제가 알고 있는 인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하세요. 남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거였어요. 센싱은 맨날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맨날 뭘 해도 항상 우리는 안 되고, 애플에 지게 되고, 파괴적 혁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될까? 미국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안 될까? 그럼 사람들이 미국은 잡스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미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 기획자로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가깝게 이거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진짜 혁신을 하는 곳은 미국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사장님한테 미국 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고 그냥 알아서 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절대절명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제가 좀 약간 오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혁신이 안 되면서 맨날 남 탓하고 미국이니까 저렇게 한다는 건 저한테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당장 제가 일하고 있던 삼성의 입장에서는 맨날 말로만 초일류고 그 안에 임직원들이 맨날 똑같은 방식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예 한 해 휴가 거의 다 내고 거의 한 1,000만 원 좀 넘게 들어서 미국을 갔어요. 가서 이제 뒤에 소개해드린 테드 컨퍼런스도 가고 아예 샌프란시스코 일대, 실리콘밸리 일대를 막 돌아다녔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외국계 기업들 있잖아요. 인터뷰 합시다라고 막 메일 보내잖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언제든지 와라요. 근데 한국계 기업들, 한인협회, 한인학생회 메일 보내서 다들 바쁘대요. 다음 주에 오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튼 그게 거기서도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고요. 근데 제 이 샌프란시스코를 특히 돌아다니면서 정말 저는 답을 확실히 찾았었거든요. 이게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구성원들의 내적인 동기가 전부더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멜트워터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데이터 마이닝으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실리콘밸리 많이들 아시는 주말 되면 사람들이 비어 파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맥주들 냉장고에 꽉 지어놓고 막 넘쳐나가지고 바깥에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이 부러운 구글 비롯한 이 회사들의 이런 것들 당연히 여기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게 아니라 임직원들이 금요일 오후 되면 퇴근해도 되는데 이 사람 한 40~5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주 동안 했던 꿍꿍이를 나누는 거야. 개발자가 나 요거 원래 내 일은 요런 건데 요번 주에 요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라고 하면 자기가 나름의 모델을 만들어서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럼 거기 있던 사람 중에 비즈니스 모델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여긴 이렇고 저렇고 막 더해서 그 자리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개발자들 중에 개발자들도 보면 처음에는 바쁘고 처음과 말이 바쁘지 중간에 보면 좀 한가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끝에 가서 오히려 일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 이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그 자리에서 팀이 만들어져요. 그 옆에 있던 매니저, 그 아시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 정말 굉장히 멋있어갖고 계속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시시라는 매니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옆에서 그냥 보고 있다가 나중에 막 팀이 만들어져요.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팀을 만들어줘요. 이거 시간 되는 사람 물어가지고 이렇게 한 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던 게,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억만장자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막 서비스 탁 쳐지면 막 완전 순식간 벼락부자 되니까. 이렇게 팀이 자꾸 회사 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자신들이 만들었던 서비스들이 회사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하고 전혀 관계는 없는 서비스들 막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정책과 맞지 않으면 나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냐? 라고 물었는 거야. 물었더니 이분이 한 이야기가 실제로 많대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나가고, 근데 중요한 점은 회사가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알아야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하셔서 제가 감동 먹었던 이야기 이거였어요. 내가 관리하는 순간 우리 조직의 목표는 하향 조정된다. 관리자의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미션을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저는 와닿았던 게, 아마 여기 특히 관리자로 계신 분들은 이 생각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을 수도 하실 건데,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러면 100억 달성하는 게 목표지, 만약에 우리 이 안에 있는 임직원들 역량이 100억 이상이라면 그 역량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100억을 정하는 순간 그걸 달성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혁신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내가 이거 사업하면 된다라고 내가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느냐. 이미 그런 수준 넘어갔다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나는 이 사람들의 멍석을 까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서 되게 관리자로서 멋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말만을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회사에 가면 인터뷰를 하면 이 사람 여러 사람 만나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이 한국인 개발자가 있는 거, 이 회사에. 그래서 이분한테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분이 여기서 개발자로 10년 정도 일해왔는데 마찬가지 질문들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 좀 의외였던 게, 자기는 사실 멜트워터라는 회사가 뭐 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10년 전에 이 일 했었고 중간에 저거 했었고 막 했는데 그건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즐겁다. 그리고 노는 게 즐겁다. 이날 제가 만났던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영 파티를 하더라고요.
수염 기르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수염을 다 미는 이벤트를 하는데 재밌는 건 여자도 참여해요. 여자들은 어떻게 수염 수염 미는 파티를 어떻게 하는지 제모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이벤트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사람들이 막 그냥 재미로 노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노는 게 되게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노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저게 회사 혁신에 도움이 돼? 하실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스트리미어라는 서비스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나 지역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벅스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떠올렸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무슨 스트리밍 서비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개발자라는 이 작자가 이 타겟 마켓에서 뭐 어설프게 만들었던 문제가 뭐냐면 근데 저한테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게 가나나 케냐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같은 사람들의 그 지역의 휴대폰 사용인가 50%가 넘는다.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들었었거든요. 아프리카에 무슨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우리한테 아프리카는요 이런 거예요. 수단 검색하잖아요. 이런 게 나오고요. 이런 거 나오죠. 특히나 이걸 부채질한 게 사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태석 신부 울티마톤스 있잖아요. 이게 나오면서 수단 지역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다 뭐 불쌍한 사람들이 가득 찬 지역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 지역, 여기도 50% 이상의 휴대폰 다 쓰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거 나오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국의 수많은 특히 선교단체들이 우리 딱 가난 이러면 항상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교육. 이게 딱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학교 지어줘야지 하고 막 학교를 지으러 막 간 거예요. 수단 사람들이 특히 이태석 신부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 지역에 사는 안화라는 그 테덱스 카르툼이라는 이벤트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주 한국에 오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가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공간이 있는 학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는 10%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그 양떼나 소떼 이끌고 나가서 목축을 하는 거예요. 얘들 보고 가축들 다 묶어놓고 학교 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지역에서 어떻게 교육하냐면 교육자들이 배낭 메고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거점 지역이잖아요. 애들 혼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애들 때려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텐트 쳐가지고 그 안에 음영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랑 노트북 사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모바일 스쿨인 거죠.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의 지리적 특성에는 또 이 환경에서는 모바일 스쿨 절대로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텐트와 배낭이다. 그리고 이 아노라는 친구가 한국에 올 때마다 무슨 짓을 하냐면 요걸 사가요. 요거 삼성의 SPH03이라는 미니 프로젝트예요. 진짜 요만한 거죠. 하는데 왜냐하면 배낭에 프로젝트 이따만한 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얘네들한테 필요한 거야. 근데 삼성은 이거 기술 과시용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사겠어요? 이거 사면 바보죠. 근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팔 데가 없으니까 다 재고로 남게 되고 괜히 직원들한테 등해품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는데. 근데 이 친구들 한국 왔을 때마다 10개, 20개 사가는 거야. 그리고 텐트를 막 사가는 거야. 왜냐면 진짜 한국산 텐트가 싸고 되게 좋대요. 교육을 이런 아이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가가지고 이 사람들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직원들의 내적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하나였고 혁신은 그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거고 또 하나가 같음이 아닌 다름의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뭐 어디 하나 클라우드가 떴다 그러면 다 클라우드만 기술을 향해서 쫓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사람들의 개성이 서로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 다른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라는 게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되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오클랜드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티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같으면 이거 해결하자 그러면 심각하게 접근하죠. 우리는 다들 심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종량제 봉투, 뭐 벌금, 뭐 심하면 뭐 어떻게 뭐 이상한 처분을 하는 걸 생각을 떠올리죠. 근데 이 쓰레기라는 거에 더러움이란 쓰레기에 만약에 전혀 다른 이미지를 붙이면 어떨까? 우리는 근데 여기에 쓰레기예요. 아름다움을 잘 못 붙여요. 오클랜드 시티에서는 실제로 이런 시도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비닐봉투를 나뭇잎이 이렇게 쌓여있는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차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클 그 프로세스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 컨셉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예쁘게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조경이 되기 시작했고요.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그냥 막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꽉꽉 쥐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심각하게 되면 그리고 다 같은 생각만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서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 아시시랑 매니저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요때 창업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괜찮은데 우리 나가서 하자 그러잖아요. 그때
이들한테 필요한 돈은 큰 돈이 아니라는 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만 도와주면 돼. 그리고 회사가 레퓨테이션이 있잖아요. 이미 성공한 회사니까. 그 회사가 주변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는 거. 이 회사 이제 창업하는데 이 회사 괜찮아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창업할 때 완전 땅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레퓨테이션 있는 회사들이 주변에 이야기를 해줘 조금만 도와주는. 그래서 그 회사 지분을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어떠냐는 거죠. 안 되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다시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회사 나가면 완전 남남이잖아요. 부부도 이혼하면 남남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은 생각을 오히려 우리보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열려있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아이디어, 저같이 막 외향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막 만들어 빨리 나가려고 막 할 것 같아요. 회사 도와줘 막 이러고. 그런 것이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더라는 걸 저는 본 거죠. 재미없음 같음, 재미없는 같음, 단절.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고 봤고, 그래서 아까 C,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in MC 스퀘어라는 이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미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테드의 가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테드, 이제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는데, 테드는 세계 지성의 향연이라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의 지성, 세계 최고의 열정가들이 단 무대에 서서 다 18분 만에 자기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방식의 컨퍼런스 이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거의 뭐 세계 혁신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웹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컨텐츠, 그럼 딱 테드, 이퀄 테드일 정도로 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뛰어난 연사들이 나와서 하는 강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 많은 사람들이 테드 톡으로 알려져 있는 영상 클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 근데 얘네들이 진짜 중요한 건 이런 혁신을 일으킬 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건 뭐냐면 얘들의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들을 위한 모든 플랫폼들의 가치들 여기에 맞춰두고 있어요. 그래서 테드는 콘서트야, 지식 콘서트야 라고 뭐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지식 콘서트 하면 이 친구들 되게 좀 짜증내요.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네트워크이다. 사람을 연결하고 아이들 연결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보면 오히려 자기들 보통 컨퍼런스에 비싼 비용으로 가서 들어야 되지만 실제 테드 컨퍼런스 가려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500만원짜리, 하나는 1000만원짜리거든요. 그거 돈 내면서 어떻게 가요? 근데 얘네들은 거기서 나왔던 컨텐츠, 테드닷컴을 다 무료로 다 개방해버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의 맵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태어난 아이디어 떠올리려고 해도 역사 쪽의 아이디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한국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없는데 세종대왕의 한글이나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이쪽에 지식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뇌라는 건 사실은 이 정보들의 연결의 결집체잖아요. 시냅스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테드가 말하는 이 연결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이런 맵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평적으로 연결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연결도 일어나고 여기에 세렌디피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라고 떠오를 때 많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 다름에 연결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어떤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가만히 보면 트위터 같은 SNS들은 사실 연결을 만들어주는, 서로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멍석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화두가 되느냐? 왜냐면 지금 이게 가치가 되니까. 그래서 테드 컨퍼런스 보면 이 안에 이 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테드 컨퍼런스 가시면 보통 TEDx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테드가 있고 테드 같은 거 우리 지역에서 다 하고 싶다 라고 하면 TEDx라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에너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테드 컨퍼런스 가면 이 네트워크 파티 3박 4일 동안 하거든요. 연사들은 50명이 나오는데 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박 4일 동안 거의 아침 6시부터 들어오면 항상 한 새벽 1시, 2시쯤 돼요. 네트워킹 파티가 장난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께 서로, 예를 들면 한 테이블에 6명이 테이블짜리 있으면 거기 사람은 다 안 앉으면 밥도 안 줘요. 뭔가 내가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무조건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장치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요. 그것에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멍석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레퓨테이션을 만들어낸 힘, 연사들, 되게 유명한 연사들이죠. 여기 와 있는 그 청중들 보면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냥 손님이에요. 윌 스미스 같은 사람 그냥 게스트예요. 이 사람 나와서 뭐 한마디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방청객 중 한 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업종,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3박 4일 동안 막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섞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고 난 뒤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미국 컨퍼런스 가고 자기 지역 어떤 사람들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 만들어 보겠다. 우리 지역에서 네트워크 만들어 보겠다. 하는 테드x 이벤트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2,000개 이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힘은 정말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이 생겼을 때 우리 정보 찾을 때 웹으로 찾잖아요. 이거 남이 찾는 거랑 내가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는 게 제일 짱이잖아요. 사람한테 연결하는 게 최고인 거야. 뭐 하나 도움이 필요하면 이 사람한테 연결하는 게 훨씬 파고 있는 거야. 이게 당연하겠죠. 내가 유명인을 하나 아는 거와 아닌 거의 차이. 병원 갔을 때 의사를 아는 사람, 그 병원의 그 의사 관계자들 아느냐 아느냐가 병원 진료의 수준이 달라지듯이 똑같은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예를 들면 소개를 좀 이런 거예요. 뭐 그 조산으로 아이들이 해마다 2천만 명의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450명의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인큐베이터가 필요한데 인큐베이터 가격은 2만 달러가 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기 아이들이 죽는데도 죽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 같은 데 와가지고 또는 이 영상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야. 이 멍석들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그럴 때 테드 인디아에서 이걸 꺼내들어요. 인브레이스라는 제품인데요. 아이를 이렇게 싹 넣고 뒤에 핫팩이 있어요. 끓는 물에 끓이면 8시간 동안 항온이 유지돼요. 딱 넣고 2개가 한 세트라서 좀 8시간 지날 때 되면 딴 거 꺼내가지고 다시 끓여서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 쓰면 닦아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고요. 필요한 옆 사람한테 주면 돼요. 이걸 가격은 200달러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딱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어때라고 꺼내든 거예요. 인도에서. 이거를 본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멋지다. 엄청나다. 이거 당연히 퍼뜨리고 싶지 않겠어요. 또 하나 원래 2011년에 나왔던 게 장기 프린터였어요. 이제 3D 프린터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요. 그냥 장기를 이제 프린터 하는 거예요. 이제 이식 안 받고 프린터 해가지고 여기 심장이나 콩팥에 넣는 거예요. 이거를 테드 컨퍼런스에서 그냥 현장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뒤에서 프린터 막 돌아가요. 끝나고 난데 이게 그겁니다. 딱 꺼내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척추 장애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못 움직이는 사람들 현장에 막 걸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마치 뭐 그거 뭐죠? 종교 그 행사하듯이 막 그렇게 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거 가격은 비싸죠. 근데 또 하나 다른 거 보여드리면 이 제판이라고 오늘날의 멀티터치의 어떤 대중화를 이끌었던 장본인이거든요. 10개 손가락의 멀티터치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멀티터치는 결국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게 옆에 있는 게 MRI 사진인데요. 보통 MRI는 사진들을 수없이 많이 찍어가지고 사진을 쫙 붙게 의사가 그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자기 3D로 구축을 하죠.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아 이게 이쪽이 문제인 것 같아 라고 보는데 어찌 보면 사실 정확도가 별로 높진 않을 수 있어요. 막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근데 이 사람은 3D와 터치를 접목을 해서 이 MRI 사진을 이렇게 3D로 구축하고요. 손가락으로 뒤집어서 보고 확대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찾는 거야. 이 정확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거야. 그리고 테드에서 이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것들이 GE에서 이거 정말 우리가 찾던 그거였어 하고 되고 GE에서 에코메이지네이션을 비전을 발표하기까지 이를 정도로 큰 어떤 시너지를 만들었던 하나의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저거의 비용은 일반 의료 장비보다는 비싸겠죠. 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거 선택을 하죠. 근데 결국 하려는 이야기는 저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멍석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가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테드 컨퍼런스에서 제가 느꼈던 가치도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저런 거 멋진 거 보잖아요. 보고 나면 와 이거 우리 지역에도 소개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 영어 잘 많이 이해 못하니까 듣는 거 그러니까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열린 번역 프로젝트라는 걸 사람들이 또 제안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한 7,000명의 그러니까 테드톡 한 영어가 딱 나오잖아요. 영상이 나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역에 달려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9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고요. 한국어로도 거의 모든 종류의 영어 톡들이 다 번역돼 있어요. 번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딱 새 톡이 딱 올라오는 순간 바로 사람 찍어서 번역하러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 도대체 번역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멍석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바꾸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거야.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게 바로 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른들만 자꾸 영향을 줄 거냐, 아이들도 바꿔보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컨퍼런스 만들어보자, 테드x 퀴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애들 눈높이 많은 이벤트도 또 막 뭉석을 만들고 뭐 오리엔탈만 할 거냐, 젊은 친구들 하자, 유소년도 막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에어스위머 같은 것도 아이들이 놀만한 것들 막 만드는 거. 이거는 보면 헬륨이거든요. 헬륨 풍선, 이거 에어스위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면 그냥 풍선이 불과한다고 하는데, 요게 보면 조이스틱이 있고요. 여기 무게추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가 있는데, 무게추로 움직일 수 있고, 꼬리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무게추가 앞으로 쭉 내려오게 하면 얘가 쭉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꼬리를 움직이면 밑으로 가게 돼 있고, 반대로 해서 꼬리를 움직이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아이디어인데, 네. 저런 것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나면서 하나의 제품도 되지만,
어떤 환경을 바꾸는 거. 저런 게 병원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병원이 굉장히 지루한 환경인데 병원에 저런 게 막 떠다니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이게 지금 뭐 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지금까지 테드를 소개해드렸는데 테드보다 이제는 SXSW라는 게 더 큰 멍석으로 또 올랐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람도 연결되는 멍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컨퍼런스인데 분위기를 보면 파티 분위기죠 완전. 그리고 여기에서 트위터가 나와서 소개돼서 성공했고 그리고 포스케어 같은 체크인 서비스 여기서 나와서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올드보이도 여기서 소개돼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품이 됐죠. 멍석이랑 계속 생기게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기획자, 개발자, 뭐 디자이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8시간 동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그 형식이 글로벌 서비스 잼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 세계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초에 했었거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발표 아이디어를 빨리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패차쿠차라든지 이게 한 장 프레젠테이션 쇼인데요. 총 20장의 슬라이드를 쓸 수 있고 그 한 장당 20초 만에 자동으로 넘어가요. 6분 30초에 딱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넘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아이디어를 딱 정확하게 사람들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루하게 안 듣고 사람들이 아 정말 그 아이디어 하나에 온전하게 젖어들 수 있도록. 근데 이것도 너무 길다. 이그나이트 방식은 아예 한 장에 15초로 넘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멍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막 심각하게 접근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표정들 보면 정말 즐기죠. 장난처럼 와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놀다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커넥티드라는 게 이제는 C뿐만 아니라 커넥티드라는 게 결국 보면 그것만 들여다보면 성장을 시키고 고무시키고 끌어당기고 이런 것들이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또 하나의 멍석에 관해서 많이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이건 역시나 이런 얘기 항상 이까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 뭐냐면 이건 외국의 사례고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거 항상 우리는 외국의 사례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국내 사례, 뭐 집단지성은 집단지성 국내 사례 없잖아.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국내 사례를 진짜 만들고 싶었어요. 다른 데가 어디로 제가 속해 있던 회사였던 거죠. 제가 삼성에 있었으니까 삼성의 문화를 바꾸자 이런 걸로. 그래서 다름을 연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R&D로. R&D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릴렉스 앤 댄스로 바꿔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서로 붙게 만들려면 개인들의 능력을 키우는 그런 브레인스토밍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붙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안에서 생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멍석이 필요하고 그런 멍석을 만들어내는 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방법이 말이 좀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아예 마인드스토밍이라는 말로 바꿨거든요. 마인드스토밍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서로 끈적하게 만들게 하고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만들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막 적용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예만 보여드리면 아이스 브레이킹의 하나 예인데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의 말도 리크레이션이랑 비슷하게 적용돼서 저는 마인드 오프닝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보통 회사에 가면 워크숍 하면 1조, 2조, 3조 이렇게 조로 막 나놓잖아요. 역시 아까 위 구조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조 사람이고 2조 사람 이런 방식이 지금까지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등에다가 저 A4지 용지를 하나 다 붙이라고 그래요. 붙여놓고 이제 이런 그 포스트잇을 다 나눠줘요. 나눠줘가지고 앞에 있는 서로 내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눈에 딱 맞춘 사람 등에다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적어주게 해요. 그래서 되게 지적이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딱 적어주는 거예요. 조건은 긍정적인 태그만. 예를 들어서 막 되게 깐깐해 보이면 꼼꼼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라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뻘쭘하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섞여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그냥 둥그렇게 서 있어요. 서로 안 섞이려고.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가운데를 통과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니까 등에 붙여주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 등에 자기 손에 등이 닿잖아요. 등에 손이 닿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그 등에 긍정적인 태그가 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섞일까?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어요. 항상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만하세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마인드 오프닝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강연을 하든 뭐 액티비티를 하든 사람들 마음이 다 열려있어요. 반응이 정말 좋고요. 리액션도 굉장히 커요. 이런 그 마인드 오프닝을 하는 방법도 시작해서 사람들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렛츠 같은 것들은 그 로컬 에너지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그래서 저는 혼자 오늘 제 이야기를 혼자만 떠들지만 렛츠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자기가 나눠줄 수 있는 거 한번 적어보라고요. 난 이런 거 가르칠 수 있어 적어보라 그러고 또 한 장에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적어보라 그래요. 그 상태에서 나눠주고 싶은 거를 앞에 다 붙이라 그래요. 그럼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그룹핑을 해요. 비슷한 것도 있으니까 그룹핑을 쫙 해놔요.
그 상태에서 보면 나 이거 배우고 싶었는데 내가 있는 거야. 요거 나 좋았어. 뭐 영어 잘하는 방법이 있나? 나 이거 배우고 싶어.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걸 봐놓고 난 다음에 그 시간표에 다시 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부터 G반까지 있고 첫 시간, 2시간, 3시간 해서 클래스 뭐 6시간짜리 만들어 놓는 거야. 각 시간은 한 10분씩이나 15분씩 하게 하고 그러면 요만큼의 그 시간표가 수업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거야. 거기에 이제 붙여놓는 거죠. 붙여놓으면 나 이거 배우고 싶어. 첫 번째 시간에는 영어 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요리 잘하는 방법, 세 번째는 뭐 대인관계 잘하는 방법 배우고 싶은 거 자기가 그냥 가서 참여해서 들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중에 6시간 중에 1시간을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울 수 있고 서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게 레츠라는 거고요. 요거는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까지 할 수 있고 수천 명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월드카페라고 규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조직 안에 계속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사람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그래서 그게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것들을 1년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이 안에서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하나 이벤트만 사람들이 뭐 놀고 하는 것 하나만 보여드리고 나면 그냥 보여주기 형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쭉 보시면 1년 동안 어떤 변화를 나타는지 보시면 이게 정말 이 큰 회사, 이 보수적인 조직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했던 게 어떤 거냐면 플래시몹을 해봤어요. 책을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건데 그냥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보통 밥 먹고 나는데 피곤하니까 다 자러 가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연구소 같은 데 가면 한산해요. 근데 그 지역에 마이클 잭슨의 비릿 음악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춤을 좀 춰보자 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관심 있으면 모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와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에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춤 좀 추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한 3-4스텝만 하면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틀 동안 2시간을 연습해서 다음날 딱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 영상이 막 돌기 시작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늘어났지만 난 참여는 못하겠지만 구경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공간인데 마치 무슨 유명한 행사가 연예인이 와서 모여든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뭔가 재밌잖아요. 해보고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영상이 막 틀어놓으니까 뭔가 저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불어넣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걸 본 사람들이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댄싱 매트라는 영상을 본 사람이 회사 돌아다니면서 춤춰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에서도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온양, 천안, 탕정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중국이랑 두바이까지 퍼져나갔어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을 계속 본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견의 비용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재밌겠는데 와 그리고 누가 이거 해보면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괜찮은 생각이다 해줄 사람 몇 사람이 있으면 움직여내는 거야. 계속해서 퍼져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8개월, 9개월 넘어갔을 때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야. 립더비라고 카메라가 편집 없이 한 번에 쭉 가는 거거든요. 음악 하나에 맞춰서. 근데 실수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람들 하루 종일 하면서 만들었던 게 요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임원들이 참여하기 시작해요. 주말에 할 일 없잖아요. 집에 가봐야 뭐 집에서 반겨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회사 자꾸 노는 게 회사 무슨 의미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네트워크가 한 2,000명이 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시도하는 거예요. 뭐랬냐면 이제 바로 지금 보시는 요거거든요. 삼성전자 전세계 사업장에 빨간 풍선 9개를 숨겨놔요. 그래서 저 풍선을 모두 다 찾을 수 있겠느냐 실험을 하거든요. 하는데 전세계 9개잖아요. 저거 어떻게 찾겠어요? 메일과 메신저만 사용해서 찾게 만들었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국내 5개 숨겨놨는데 2시간 10분 만에 다 찾았고요. 해외에 4개를 심어놨는데 45시간 만에 다 찾아버린 거야. 이거는 개인들의 연결의 힘이라는 거 엄청나다는 거 보여준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풍선을 2,000명이 다 찾을 수 없죠. 근데 이 풍선을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보내서 이거 찾고 싶은데 도와줘라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친할 경우에 자기도 퍼뜨려 주잖아요. 이 풍선 몇 단계 만에 찾았을까? 3단계 만에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답은 우리 회사 안에 다 있는 거야. 우리 맨날 혁신은 바깥에서 찾고 있는데 사실 내부의 직원들의 에너지만 결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찾고 있는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이런 것도 1년 반복을 1년 이상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주말에 일요일에 출근했는데 좋다고 막 찍어가지고 인증샷 돌리고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고 막 라이크 찍고 RT 날리고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막 공유하는 거야. 회사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말랑해지는 거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것도 보면 앉아서 일방적으로 듣는 이벤트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고 있고요. 표정을 보시면 사람들이 정말 즐기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점점 그 에너지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결국 창의연구소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TF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과제를 제안을 하고요. 여기에는 근무 시간도 고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분위기도 보면 레고 블록을 만들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거는 리게리 환자들이 눈밖에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구 마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다음 스트리트 뷰인데 눈으로 도로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거고요. 이걸 만화책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이 ROI가 안 나오니까 시도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시도를 하고 이게 결국은 사업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의료사업부에 이 아이템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원래 안구 마우스는 1,500만이 넘지만 이거의 재료비는 5만 원도 안 하거든요. 이걸 아예 키트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상 이거 넘어가고요. 이제 제품 광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점점 느끼시겠지만 이게 뭔가 모든 것들을 이 분위기를 풀어내는 것들이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연결이 되는 제가 넘어갈 시간이 없어서 결국 이런 것들 연결이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가슴이 뛴다는 걸 느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의성 우리가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걸로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매번 얼마 안 돼요. 그게 사람들과 연결됐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은 이제는 사이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이제 자꾸 하셨지만 이분이 했던 제일 멋진 얘기가 이거였어요. 창의성은 서로 다른 것에 연결해서 나온다. 별거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새로운 것들 만났을 때 그건데라는 인사이트 나오는 거지 창의성 오랫동안 고민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를 써라. 그래서 결론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E는 MC 스퀘어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족의 멍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같은 사람들의 연결이 아니라 진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멍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결국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접한 네트워크에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의 마지막을 배웅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의 어떤 큰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이런 하나의 여정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걸 통해서 아무쪼록 뭔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